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입니다.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이번 주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설날 연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다면서 방송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좀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기분 좋은 소식 그래도 한번 좀 짧게 좀 보고가 될 것 같아요. 올림픽, 네, 조금 전에 금메달, 은메달 또 땄네요. 네, 쇼트랙. 김길리 선수가 두 번째 금메달, 또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 따고요. 남자 계주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좀 기분 좋은 얘기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세 분 표정이 좀 굳어 있어요 지금. 예. 안 굳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굳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올림픽 좀 보셨습니까, 김정혁 최고위원님? 아니 저는 뭐 사실은 네. 못 봤습니다. 이번 이제 동계올림픽 이상하게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보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당에서 뭐 대통령 그 판결도 있었고 또 어저께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것도 있었고 그래갖고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면서 지금 네. 오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왔는데 금메달 네. 따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회가 좀 마무리되는 것 저는 같고. 개인적으로 최민정 선수 굉장한 팬인데 진짜 오랫동안 선수 생활 유지하면서 네. 이번에 또 메달을 따서 또 연고가 성남이다 보니까 예.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김길리 선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네, 이번 그렇습니까? 금메달 2개 땄고 또 최민정 선수는 하계 동계 다 합해가지고 최다 메달리스트, 메달 개수 최고다, 맞습니다. 최다다. 네, 이런 소식이고요. 열심히 또 대회에 임해준 선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훌륭한 모습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뭐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네, 이거를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조 대변인 코멘트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태도가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입장이 네, 정말 국민의힘에게는 네,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이게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그 행위, 네, 저는 항상 국가 반역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끝까지 외골수적으로 네, 나는 죄가 없다. 우리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초지일간 물귀신 작전으로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당에 저런 지도자가 있으면 몸소리가 쳐질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좀 공당인 국민의힘과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야 그 남은 사람들도 좀 입장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네.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음.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층도 정리가 안 되고 국민의힘 공당의 당대표도 기절초풍할 입장을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늪에서 국민의힘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좀 놔줬으면 좋겠어. 본인이 좀 네. 절연을 시키고 본인 죄는 본인이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국민 분열 네.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윤이 아니라 오히려 윤수호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지호 대변인의 얘기를 역으로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 그다음에 그 판결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음 날 내온 메시지 이런 걸 보면서 끝까지 민주당을 도와주는구나. 끝까지 우리 당을 저희 당은 저는 이제 네, 제명당했으니까 당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어쨌든 보수당을 끝까지 박살내고 민주당은 끝까지 도와주는구나. 세간에 요새 이런 얘기 나와 돌고 있어요. 뭐요? 여기 버튼이 하나 있다. 예. 이 버튼을 누르면 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계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버튼을 이재명 대통령은 누를까? 정청래 대표는 누를까? 민주당은 누를까? 생각해 보세요. 누르겠습니까? 안 누를 것 같은데요? 안 누르죠. 지금 왜? 좋을 것 같아요.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으면 대통령 되시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사실상에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일방적으로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행한 비상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민주당을 도와주고 그리고 보수 정당을 박살을 냈는지가 분명히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윤호개인 세력은요 이 간단한 내용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민주당을 도와주는 건 본인들이 그렇게 미워한다는 그 반대 정당을 도와주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마치 민주당이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뭔가 좀 찬성하는 듯한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불법 계엄 전에 수개월 동안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야 이거 계엄 날 수도 있다. 계엄하면 안 된다.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니냐. 행정부를 정말 많이 밀어붙였고요. 그때마다 미친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했어요. 계엄을 그렇게 경고하고 계엄하지 말라고 외친 정당이 민주당인데 계엄 때문에 무슨 반대급부로 저희가 뭐 득세하느냐 이러한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계엄을 좋겠습니다. 지지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네. 뭐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는 네,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요. 네, 김전철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어쨌든 이번 판결을 통해서 내란이라는 사실 이걸 이제 명확히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좀 분열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분열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민주당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이번 판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헌법 질서를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판결을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 제대로 승복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은 지금 더 하잖아요. 민주당에 있는 김용 부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북콘서트를 지금 보석 중에 나와서 하고 다니고 그분에 대해서 심지어 당 대표가 가가지고 이거는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뭐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전부 나가서 거기에 가서 마치 공천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민주당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결 얘기인데 또 묘하게 또 민주당에 대한 또 반박과 공격으로 또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네. 뭐 주제가 나왔으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뭐 정당인으로서 예, 예. 어떤 정치적 목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또 방송의 흥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요하죠. 예. 예.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네. 김조 대변인 저는- 나오시면 더 좋아요. 예. 저는 뭐 김종철 최고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깊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얼마나 억울하게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정당 활동하시고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정말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옥고를 치른 분인데 자꾸 이렇게 이분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공략의 소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국가 반역에 대한 내란 범죄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좀 거기랑 비교하기는 맞지 않지 않나. 비교하는 게 그런 맞지는 생각이 않는데 없는 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다. 2심 재판까지 뭐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부정인 것 같고 그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윤호개인이에요. 윤호개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무 죄도 없다. 근데 지금 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야 정당 모두가 사법부의 결정의 판결에 대해서 그 전까지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정 내려진 걸 갖고 이 사람 무죄다. 그건 근데 거기는 보면 민주당의 특성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경남지사도 마찬가지고 아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정의는 법정 밖에 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비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 당신 때문에 지금 보수도 괴멸하게 됐고 다 망하게 됐는데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제가 비판하듯이 민주당에서도 적어도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진 것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콘서트하고 다니고 이런 거는 지적을 하셔야죠. 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 이 얘기만 해도 뭐 정치권의 모든 이슈랑도 연결이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김주호 대변인께서도 보시면 이거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솔직히 기절 초풍할 입장을 낸 거예요. 어제 제가 그걸 보고 네. 한 5분 동안 멍하게 이렇게 저게 AI인가? 어.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기존에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방송가에 나오는 패널들과 정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뭔가 좀 분리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90% 이상. 아니, 저희 계속 단계적으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100일 됐을 때 이제 뭐 나오겠지. 또는 뭐 기소됐을 때 뭐가 나오겠지. 그런데 계속 안 나오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 나왔는데도 편들어주는. 약간 좀 의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의외의 듭니다. 모습을 넘어서 의외가 아닌가요? 진짜 저는 기절 초풍했고 이런 거예요. 자, 예. 성평등 뭐 가족 여성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왜 갑자기요? 왜?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공당은 예. 어떤 사모임하고 계모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뭐 어떤 사모임이거나 가족들은 장동혁 대표 같은 입장을 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저런 입장을 내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보편적 가치를 넘어선 얘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네. 자, 불륜이 미래가 있습니까? 네? 불륜이 미래가 있어요? 갑자기-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뭐 이렇게 하고 로맨스 소설이라고 해도 예, 예. 불륜은 예. 그 미래가 없고 보편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미화하고 아무리 내가 네. 뭐 내로남불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포장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 미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저런 입장을 취하나?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자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러나? 예,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상식적으로 예, 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을 낸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 소수의 지지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지지층을 이 지방선거 이후로도 핵심 지지자로 끌고 가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고 그 전에 뭔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도 내렸기 때문에 1심, 2심보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내놓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장동혁 대표의 어제 그 내란 재판에 대한 입장은 네.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선고다. 예, 굉장히 좀 거칠게 지적해 주셨는데 같이 또 몸담고 계셨고 당에 뭐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최고위원 했었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장동혁 대표의 어제 발표는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본인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 지지자가 없어요. 없다. 예, 한동훈계라고 되어지는 예, 예. 뭐 저나 뭐 한동훈 대표나 뭐 굉장히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당내에 있는 친윤들이나 뭐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느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죠. 의총장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의총장 할 때 네네네. 보면 뭐 화면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만 그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당대표 지나가는데 얼굴 보고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혼자 뻘쭘하게 나와서 그냥 의총장의 앞자리 제일 앞에 앉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그러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네. 이른바 고성국 전환길 그리고 이른바 그 윤어게인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 한 줌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된다는 건 작다는 뜻입니다. 네. 많지 않다는. 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야 지금 여론이나 한동훈계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 그다음에 우리 당내에서도 나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어. 그럼 내가 여기서 극우들로부터 지지까지 못 받으면 나는 여기서 끝이야. 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의 발표는 나 살고 싶어라는 절박한 그런 아우성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올라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라도 당장 올라타야지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잖아.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소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하자 이거예요? 소신이나 신념은 지난번에 비상계엄 있을 때부터 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소신과 신념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그 단식을 할 때는 네네.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을 가져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계속 그 이후에 단식을 끝내는 과정도 굉장히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본인의 어떤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고 나서의 메시지 역시 결국은 또다시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에요. 소금물을 마신다. 네, 목마르다고. 결국은 당이 점점 쭈그러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이 결국은 군소정당으로 가는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지금 당명을 바꿔가면서까지 뭔가 미래를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과거를 붙잡게 되는 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시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나 좀 네. 질문하고 싶은데 그 전에도 그 장동혁 대표와 약간의 좀 공조 분위기도 약간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그 기자회견 발언 후에 내놓은 이야기를 보더라도 강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네.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뭔가 여지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지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예. 어쨌든 특검법 연대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정책적인 연대나 어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연대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때 이미 단식을 종료할 때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하든 보수 세력이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 선수 앵커 변호사님 날카로워. 네. 아이고. 질문이 날카로워. 네,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날카로워요. 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헌법 질서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의 한도를 한참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여지를 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누가 무기징역을 받고 나 아는 사람이 굉장히 감옥에 가면 안타깝죠.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적 모임이나 개인적인 어떤 정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당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본인의 메시지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국가 반역을 저지른 사람을 미화하면 대한민국이 또 윤석열 같은 대통령 나와갖고 또 쿠데타 일으키고 국회 헬기 보내고 군인 보내고 그러한 방향이 좋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절연하고 단절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정리하고 개인적인 이득, 이해관계하고는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이기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내에서 어떤 그런 윤석열을 못 잇는 그런 지지자들이 많고 그런 지지자들의 힘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미래 지도자,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절연할 건 절연하고 가야죠. 아니, 보수하면 안보, 경제 아닙니까? 네. 근데 국가 반역을 미화하고 국가 반역을 안타까워한다면 정말 많은 수의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진짜 보수 김정혁 전 최고위원과 김정철 최고위원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하고 저 있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편하게 하십시오. 그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이 났잖아요.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 헌법재판소에 가길 원하세요? 이 사건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판소원과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또 재판소원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또 사건의 쟁점이에요. 이게 헌법적 쟁점입니다. 그럼 이게 또 결국 헌법재판소에 또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때 하려고 할 때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아, 날카로워. 네. 예. 김정철 또 최고님 또 유명한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네. 법 얘기 또 해주셨고요. 요거 하나 짜게 보고 광고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가 좀 좁혀졌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예, 함께하는 공화. 자, 민주, 공화, 자유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좋다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뭐 평가해 주셔도 되고 간단히 듣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뭐 장사 안 되는 집 간판 간다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간판 갈면은 뭐 한두 달은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요리 재료나 그 요리사가 정말 그 위생관념이 없고 재료도 묵은 재료면 뭐 새로 신장기업 해도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본질적으로 그런 당명 개정만으로는 어떤 정당의 본질을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이 계속되는 한 그 당내 분쟁도 계속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점점점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뭔가 그래도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몸부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지금 댓글 중에는요. 네, 민트리님은 당명 말고 대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직설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옹호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김정혁 전 최고위원님도 많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내 과거를 잊어줘. 내가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그냥 그 기억에서 지워줘. 이런 얘기인데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질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추행범이 있는데 예. 성추행범이나 성폭력범이 갑작스럽게 뭐 옛날에 뭐 그 수염 더부룩 하던 거 싹 깎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나 옛날하고 달라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이게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니네가 무슨 공화야. 니네들은 반공화주의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무슨 미래를 얘기해. 니들은 과거로 계속 치닫고 있는 애들이 무슨 미래를 얘기하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당명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김지호 대변인과 계속 충돌을 해왔습니다만 이거는 같은 생각인데 아니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야지 껍데기만 계속 바꾸려고 포장만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김정철 최고요. 뭐 원래 당명이라는 건 그거에 대한 본인의 당에 대한 가치나 비전을 보여주는 표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종의 상표인데 좀 명확한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 결국 윤어게인 당명을 찾아 윤어게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가치를 지금 아무리 여기에 넣어봐야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고 있는 메뉴나 그런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결국은 간판의 이름은 소용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니엘라 킴님께서도 국민의힘 이제 윤호개인 정리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얘기 살펴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설 연휴 동안에 SNS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에 부동산 관련된 거잖아요. 다주택자 관련된 이야기들 오갔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 자체는 다 아시니까 뭐 다시 설명해 소개해드리진 않겠고요. 요거 관련해서도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조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비서관으로 오래 모셨기 때문에 네. 이분의 어떤 측근. SNS 글을 보면 네. 다양한 해석들을 저 혼자 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설 전에 장동혁 대표와 여야 오찬을 추진했었죠. 네. 그런데 불발됐지만. 그때 진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말 심도 깊은 그런 토론과 논의를 하고 싶었고 뭔가 합의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게
좀 장동혁 대표 일방적인 노쇼로 이게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설 연휴 동안 장동혁 대표를 거의 이것은 SNS상 영수회담을 한 거나 진배 없거든요. 자, 온라인 회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SNS 그런 어떤 토론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대통령과 버금가는 정치적 맞수로 연휴 기간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이 사실 제가 당대표로 모실 때만 해도 네. 우리가 뭔가 부각시켜야 되지 말의 지도자가 있으면 2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야. 매일 저희를 공격해도 당대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를 야당의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토론의 대상으로 격상시켜줬다. 대통령의 버금가는 정치적 맞수로 격상시켜줬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그에 예. 부응하는 정말 콘텐츠로 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을 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뭐 그 시골에 있는 집 뭐 이렇게 사진들 예. 그다음에 노모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의 격을 좀 낮춘 게 아닌가. 왜 국정을 이야기하는데 95세 노모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다주택자가 뭐 다 뭐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정도 있는 거다. 그런 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 그게 아닐까요? 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맞지 저는 그 않다. 사진을 봤을 때 네. 아니 95세 노모가 왜 저렇게 단열도 안 되는 누추한 곳에 계셔야 되나.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노모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도 너무나 인위적인 얘기예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좀 토론의 격을 높였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건 한두 번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뭐 너무 상습적으로 하시는 거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 구체적인 법안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자꾸만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부분을 그 두드리는 거잖아요. 특히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서 시장은 뭐 마귀라는 둥 무슨 뭐 눈물도 없냐는 둥. 시장은 눈물도 없고 마귀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객관적인 실체일 뿐이에요. 그걸 그렇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한두 번은 몰라도 자꾸만 거기 중독되시면 안 된다. 트럼프처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거기에 맞서서 장동혁 대표가 올려놨던 것도 완전 감상의 극치잖아요. 흑백 사진까지 올리고. 흑백 사진 쫙 올려갖고 눈 쓴 모습 보여주면서 네. 그러면서 노모를 동원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논쟁이라는 건 정책과 정책으로 객관적 팩트와 사실로 싸워야지 왜 그렇게 무슨 마귀니 눈물이니 뭐 노모가 어떻게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 대화의 수준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대응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요즘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약간 좀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은 젊은 층이나 그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 지금 또 3040 지금 열심히 사는 그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동산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지금 뭐 다주택자를 파니 마니 여기에 뭐 집값을 내린다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주택자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너무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는 20명이 네. 만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명이요. 이런 거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SNS로 서로 이루고 공방을 한다는 거예요. 정책으로 하면 돼요. 시장은 어차피 정책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관된 정책을 밀고 나가면 알아서 시장이 움직여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세제나 특혜나 이런 거 다 빼버리면은 다주택자 팔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규제가 앞으로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를 네. 누구보다 빨리 아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둘 다 파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 대통령도 파시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팔면 되는 거지. 이 지도자급 아니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들 둘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집을 팔면 되는 거죠. 여기 뭐 SNS로 뭐 당신은 왜 안 파냐, 너는 왜 안 파냐 이런 얘기 뭐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그널이라는 게 있죠. 신호.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론화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가 꽂히는 대로 정책이나 법안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2000이 좋아. 의대정원 2000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쟁하듯이 발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공론화 과정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공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지금 확실히 입장을 정한 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를 네. 중단하겠다. 4년 네, 동안 네. 했으니까 이제는 더 유예 안 하고 이제 진행하겠다. 그러면서도 각종 이 부작용에 대해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뿐이 없어요. 그 외에 앞으로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추구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면 그게 너무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당대표 시절부터 이렇게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인식하고 숙성된 이후에 정책으로 밀어붙인 게 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우리 당과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차이다. 그게 저도 우리가 얘기해야 집권하고 있는 이유다. 아니, 김 대변인 공론화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아니, 뭐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아니, 제가 아니, 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무슨 공론화예요? 공론화지 그럼 뭐예요? 아니, 공론화라는 계엄이에요? 것은 그게 계엄입니까? 우리 당 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거나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SNS에 툭툭 던지면 그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공론화라는 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공론화예요? 그런 거 공론화 아니에요. 공론화를 정말로 하려면 진짜로 우리 팀에서 TF팀 만들어보고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고 다주택자 얘기도 들어보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라고 얘기하면 공론화죠. 아니 새벽에 SNS 틱틱 올리면서 이거 이렇게 한다. 너 눈물도 없냐 마귀냐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공론화입니까? 저는 공론화라고 그 얘기하면 안 김종혁 되죠. 대표님이 네. 얘기한 공론화의 정의가 더 폭력적으로 느껴져.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는 토론해봐라. 이게 더 명령적인 거지. 아니 대통령이 불특정 다수 대국민한테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고요. 언론인도 비판할 수 있고요. 우리 당내 인사들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옳다고 생각하면 비판을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희들 공론해갖고 안을 가져와. 이게 정말 권위주의적 생각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추종하던 윤핵의 친윤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얘기했는데 젊은 정당, 네. 개혁신당, SNS 활발하게 활용하잖아요. SNS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굉장히 SNS를 통해서 트위터 X를 통해서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걸로 시장이 움직이고 뭔가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대법원에서 지금 무효 판결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 SNS에 올린 그 내용들의 말이 실제로 실현이 안 되면은 그 정책의 효과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이대로 실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론화를 해가지고 그대로 실현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정책을 믿지 않게 되면 국민들은 결국은 그 다음번의 정책도 믿지 않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점점 지나갈수록 네. 점점 힘을 잃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점점 그 정책이 힘을 잃게 되면서 국정에 혼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저와 비슷한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던 주가지수 5천에서 맹 비판했습니다. 뭐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여태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될 수 있느냐. 맹 비난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했습니다. 주가지수 5천 돌파했지 요거는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네. 그런 우려는
야당으로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과거에 못했다고 네. 해서 이재명 정부가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 야. 이미 실력을 한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네. 반드시 부동산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언합니다. 야, 지금 주가지수 얘기하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렸거든요. 네. 6천이 코앞이에요, 실제로. 아니 그거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그 시장이 하는 말씀하세요. 거예요. 아, 이것도 시장이다. 아니 예.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진짜 운이 좋으세요. 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네. 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거 잘하신 거예요. 희망을 준 거.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그 주식으로 가자라는 말도 방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치 지금 주가가 이건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도 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의 기업의 성장력과도 관계가 그 잠재력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정치권에서 뭐가 잘 되면 다 대통령이 잘하셔서 장관이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맞는데 그 자기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 그건 좀 너무 자화자찬이 심한 거 아닌가. 네, 김정조 최고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지 좀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도 5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이 경제 금융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 나가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근거가 남아 있어요. 제가 5천이 가능한데 다만 5천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금융 제도나 그다음에 상법상의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물론 5천이 된 게 당연히 누구나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로지 그러면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겸손해야죠. 그러면 네.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개혁신당도 저희 이재명 후보처럼 주가지수 5천을 공약으로 하셨어야죠. 그때 공약으로 하셨냐 저는 이거 묻고 도박은 싶어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지수 5천이 될 수 있다고 공약했다는 것은 저희는 도박을 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보관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에 따른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 국민 앞에 약속한 겁니다. 본인들은 자신이 없었잖아요. 자신이 없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주가 지수 5천 되니까 시장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그것은 좀 지나고 콜럼버스의 달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훈훈하게, 훈훈하게 주가지수 얘기. 그거 뭐 전해됐고. 어쨌든 뭐 정치에서 정치적 그 과실을 그 따가려고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네. 그래요. 자, 뭐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눈길을 끈 이야기는 이번에 공취모. 좀 생소하죠, 모임 이름이. 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공취모.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그 미친 짓이다라는 굉장히 아주 격한 비판을 내놓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선을 넘지 말아라라고 하는 친명계 의원들의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사태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민주당 내에 이런 일종의 권력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선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친명계와 예전 친문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계속 부부를 끓는 것 같거든요. 김조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아니 뭐 진짜 저는 보면요 요새 민주당이 점점 더 옛날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 닮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소 취소 모임은 지금 윤호개인들이 공소 기각돼야 된다. 이번에 공소 기각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내부에서 검사나 혹은 법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나와서 무더기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사법부에 대한 침탈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뭐 비판적이지만 그거 제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준선 최고위원. 일단 뭐 공소 취소 모임이란 게 말도 안 되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정청래 대표의 그룹 간의 어떤 권력 싸움의 한 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임을 통해서 공소 취소 모임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다. 이건 여기서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집권을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소위 말하면 먹을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서로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할 것이냐 그런 권력 다툼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곧 이후에도 점점 이 권력 다툼이 점점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 증거 조작, 증언 조작 그러한 정황들이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나왔죠. 뭐 녹취록을 조작한다든지 엑셀 자료의 분양가를 조작한다든지 그리고 연어회 술 파티로 증언을 회유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의 87명의 국회의원들 또 이번에 우리 네. 송 대표님도 송영길 예, 대표. 송 예. 대표님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음. 불법 증거 네. 때문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정치 탄압적 검찰의 수사, 기소 이거 잘못됐다.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의원 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원 모임을 만드는 과정이 합당 과정에서 굉장히 당내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런 모임이 생기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네. 좀 오해를 하시고 오해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다. 이제 모임을 또 추진할 때도 네. 당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이 시한을 넘겨서 뭔가 신청 시한을 넘겨서 좀 이 가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네, 것 네, 같고 네. 저는 이 부분과 합당 또 음. 당내 전당대회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 공소 취소 모임 자체가 어떤 개파적 성격으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친문계 윤건영 네. 의원도 그 어떤 모임의 주도적 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어떤 유시민 작가의 오해도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이제 단순히 오해라고 지금 오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그 친명, 친청 또는 친문의 갈등이 좀 드러나 보이는 게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의 최고 지도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약간 좀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이 얘기도 많이 좀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 다리 차면 기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김어준 씨는 도가 한참 넘었죠. 지금 뭐 저희가 보기에는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고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 당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로 그 속된 말로 꼴불견이잖아요. 말이 됩니까? 근데 김어준 씨 방송 같은 경우는 보면 비서실장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가시고 총리도 나가시고 장관들도 나가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줄줄이 아련하듯이 나가서 오죽하면 옛날에 거기 나가면 의원들이 성은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은어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정책 같은 것들을 거기 나가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김어준 씨는 이제는 적어도 국무총리보다는 위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김민석 총리가 와서 나 여론조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 안 나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건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김어준 씨의 문제점은 이제 골물대로 골마서 터질 때도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도 하고 어떤 정치에 심각하게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는 결국은 본인은 정치로서 어떤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본인은 어떤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본인은 계속 그 영향력을 유지해 갈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돼서 정치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방향성을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말씀하시는 뭐 고성국 씨나 다른 영향력 있는 유튜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건전하게 바꿀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간에
이 김어준 씨와의 유튜버 여기와의 어느 정도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무슨 장관도 나가고 청와대 사람도 나가고 여기에 각종의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그 앞에 김어준 씨는 저 위에 상단에 앉아 있고 여기는 저 밑에 단에 앉아 있어요. 지금 뭐 법정인 줄 알았어요. 법정에 판사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상하 관계를 거기서 분리해 놨다니까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 국민의 입장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젊은 지지자들이 유입되는 그런 창구가 되긴 했거든요. 기여가 있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뭐냐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재벌들이 야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지만 우리는 영원해. 돈은 영원해. 예, 돈은 영원해. 이러면서 재벌들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 김어준 씨는 정치 재벌이에요. 정치 재벌. 이 사람은 정치 재벌로서 야 민주당에 누가 들어서든 국민의힘에 누가 들어서든 나는 내 정치적 권력은 영원해.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 대한 내 지배력은 영원해. 이 정치 재벌이죠. 그러니까 재벌들의 권력에 네. 대한 부당한 영향력이 네. 그 뭐랄까 막아줘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정치 재벌의 그 부당한 영향력도 차단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분들이 이렇게 저희 진보 네. 빅 스피커까지 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보니까 보수에서 보는 우리 진보 빅 스피커 중에 김어준 총씨가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구나, 그런 반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평가를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구독자가 평가해요.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민주 진영의 진보를 표방하는 국민들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 고성국이 이야기하면 네. 국민의힘에선 현실이 됩니다. 배현진 어. 서울시당위원장 제명됐죠.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아니죠. 예. 당원권 정지됐죠. 1년? 네. 뭐 그런 고성국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아직 현실화된 게 하나 더 있죠. 뭐 오세훈을 내보내야 된다. 그건 아직 현실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 김어준 총수가 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합당 진행 중단했어요. 그게 네. 바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부러우시겠지만 저희는 엄청 부러워요. 네. 아니 구독자가 많은 예, 영향력이 큰 유튜버와 언론인의 유튜브에 나가서 이 방송하는 게 잘못입니까? 저도 이 주말 뉴스쇼 예. 주말 뉴스쇼. 주말 네. 뉴스쇼 나오는 것 자체는 네. 정치인으로서 뭔가 좀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이 프로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를 금기시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네. 자격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네네. 좀 짧게. 다른 게 예. 어쨌든 아주 짧게요? 균형적인 잡힌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김원희 씨 방송을 보면 한쪽에 편향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네. 나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네.